신혼 첫날 아침 6시, 현관 도어록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다. 아직 잠옷 차림인 내게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밀고 들어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당장 부엌으로 기어나가 당신 아들을 위해 열두 첩반상으로 아침을 차려내라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나를 이른바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라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현금 인출기쯤으로 여겼다. 불만 있으면 이혼하라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 비싼 원목 식탁을 엎어버렸다. 당신네 집안이 그렇게 예의범절을 따지기 좋아한다면 우리도 서울가정법원의 예의에 맞춰 제대로 계산해보자. 이 마포구 전셋집 보증금에 내가 해온 수입 가전들, 그리고 당신들이 몰래 한도 초과까지 긁어댄 신용카드까지 도대체 어떻게 청산해야 할지 말이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오늘 저와 함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6시 반 조용한 아파트에 띠띠띠띠띠띠 6번의 다급한 전자음이 울리더니 철컥 하고 도어록이 열리는 기계음이 이어졌다. 나는 눈을 떠 천장에 달린 조명 테두리를 가만히 응시했다. 신혼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덜 닫힌 안방문 너머로 현관에서부터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신발조차 벗지 않은 채 거실의 원목 마루를 쿵쿵 짓밟은 소리였다. 이윽고 안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벽에 부딪혀 둔탁한 파열음을 냈다. 거대한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가 침실 안으로 내동댕이 쳐지듯 날아와 바닥에 무겁게 떨어졌다. 봉지 입구에서 흙이 잔뜩 묻은 생배추 잎사귀 몇 장이 굴러나오더니 밝은색 침구 가장자리에 시커먼 흙탕물을 묻혔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침대 발치에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바닥에 널브러진 배추를 오만하게 턱으로 가리켰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여태 자빠져 자?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침실에 남아있던 고요함을 무참히 갈라놓았다. 당장 일어나서 밥 안 차려? 새아기가 들어온 첫날부터 이렇게 기본이 안 되어 있어서 쓰겠어? 앞으로 집안일은 죄다 내 몫이다. 당장 이 배추들 씻어. 오늘 아침은 신선한 쌈밥으로 먹어야겠다. 토달 생각이면 당장 이혼해. 나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떨어진 흙덩이에서 시선을 돌려 옆을 바라보았다. 남편 김도훈이 내 곁에 누워 문을 등지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심지어 아주 자기적으로 미세한 코골이 소리까지 내고 있었다. 하지만 꽉 감은 그의 눈꺼풀이 통제할 수 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것이 내 눈에는 똑똑히 보였다. 그는 진작에 깨어 있었다. 그 6자리 도어록 비밀번호는 나를 제외하면 그 사람만이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맨발로 바닥을 디디자 거칠거칠한 흙알갱이들이 발바닥을 찔렀다.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죽은 척 연기하는 남편에게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침실을 빠져나가 곧장 거실로 향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내가 지난달에 직접 고른 강화 유리 소파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나는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유리 가장자리의 금속 프레임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허리에 힘을 팍 주며 위로 뒤집어 엎었다. 엄청난 파열음이 일은 아침의 아파트 안을 쾅 하고 울렸다. 통째로 된 강화 유리가 거실장 모서리에 부딪히며 수천 수만 개의 잘게 부서진 조각으로 변의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금속 프레임은 바닥에 나뒹굴며 둔탁한 진동음을 냈다. 안방에서 자는 척하던 숨소리가 뚝 끊겼다. 김도훈은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 허둥지둥 뛰쳐나오다. 하마터면 발가락으로 유리 파편을 밟을 뻔했다. 그는 엉망진창이 된 거실 바닥을 한 번, 그리고 우두커니 서 있는 나를 한 번 번갈아 보며 사색이 되었다. 너 미쳤어?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쫓아나오며 나를 가리키는 손끝을 부들부들 떨었다. 야, 너 지금 이 집구석에서 무슨 미친 짓거리를 하는 거야? 나는 서두르지 않고 느릿느릿 부엌으로 걸어가 양문형 냉장고 문을 열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꺼냈다. 뚜껑을 비틀어 열고 고개를 젖힌 뒤 단숨에 반병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며 마지막 남은 얕은 수마마저 차갑게 씻어내렸다. 나는 남은 물반병을 싱크대 상판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는 하얗게 질린 모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좋습니다. 내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평온했다. 지금 당장 이혼하죠. 나는 그들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 문을 굳게 잠가버렸다. 문밖에서는 즉각 시어머니의 찢어질 듯한 악다구니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방문을 미친 듯이 쾅쾅 두들겨댔다. 내가 대체 못하는 년인데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물건을 때려 부숴. 도훈아, 내가 데려온 저 미친년 좀 보거라. 이게 말이나 되는 꼴이냐. 이어서 김도훈이 목소리를 한껏 낮춰 달래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구역질이 날 만큼 찌질하고 나약한 태도였다. 여보, 그냥 문 열고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해. 이거 소문이라도 나면 집안 망신이잖아. 어머니도 다 너 예절 가르치려고 그러시는 건데 내가 한 번만 숙이고 들어가면 다 좋게 넘어갈 일. 나는 옷장에서 출장용 캐리어를 꺼내 침대 위에 펼치고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대충 쑤셔 넣었다. 지퍼를 채운 뒤 침대 협탁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모바일 뱅킹 앱을 실행했다. 지문 인증을 마치고 계좌관리 화면으로 들어갔다. 가족 카드 관리 메뉴를 눌렀다. 그 카드는 결혼 전 김도훈이 밖에서 접대할 때 체면을 세우려면 한도 높은 카드가 꼭 필요하다며 하도 매달리길래 내가 발급받아 쥐어준 것이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나오는 청구 금액은 줄곧 내 급여 통장에서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분실 신고 및 거래 정지 버튼을 눌렀다. 화면 한가운데 초록색 체크 표시가 떠올랐다. 이어서 자동 이체 목록을 열었다. 스크롤을 두 번쯤 내리자 강남구에 위치한 최고급 에스테틱 숍의 이름이 보였다. 시어머니가 매주 두 번씩 꼬박꼬박 출근 도장을 찍는 곳이었다. 자동 이체 해지? 확인. 이 모든 것을 마친 나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캐리어를 끌며 안방 방문 손잡이를 비틀어 열었다. 문밖에서 들리던 요란한 두드림이 일순간 멎었다. 시어머니는 손을 치켜든 채 허공에서 멈칫했고 김도훈은 얼른 다가와 내 팔을 붙잡으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쳐내고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 위로 캐리어를 굴리며 걸어갔다. 우르릉거리는 바퀴 밑에서 유리 조각들이 박살나며 귀를 찌르는 마찰음을 냈다.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힌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빠져나왔다. 오전 10시. 나는 회사 근처 비즈니스 호텔 객실에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결제 거절 안내? 고객님의 가족카드로 고급마트에서 45만 원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분실 신고된 카드이므로 거래가 실패하였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김도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돌린 뒤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툭 던져두었다. 고지윤. 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김도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텅 빈 호텔 객실 안을 울렸다. 어찌나 화가 났는지 목소리마저 갈라져 있었다. 어머니가 방금 마트에서 계산하려는데 카드 한도가 막혔잖아. 뒤에 줄이 얼마나 길게 서 있었는데 캐셔가 어머니를 무슨 거지 보듯 쳐다봤단 말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망신을 당하셨는지 알아?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장장 30분을 쌍욕을 퍼부으셨어. 계집애 월급 통장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등신이라고.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창밖으로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내 돈인데 당연히 내가 꽉 쥐고 있어야지. 나는 스마트폰을 향해 대꾸했다. 당신 어머니 고기 살 돈은 당신 어머니 보고 직접 내시라고 해? 너 진짜. 김도훈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갑자기 어조를 누기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너 지금 어디야? 이 마포구 전셋집 보증금 내가 거의 다 낸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 신혼집인데 내가 호텔로 나가버리면 어떡해? 주소 찍어 보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위치 찍어 보낼게. 30분 뒤 호텔 객실 초인종이 울렸다. 김도훈은 어제 입었던 구겨진 셔츠 차림 그대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내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더니 객실 안을 쓱 훑어보고는 마지막으로 내 얼굴에 시선을 꽂았다. 지훈아,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 일은 너도 잘못한 게 있어. 그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깍지 낀 채 몹시 타일러 주겠다는 듯한 가증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옛날 분이시니까 생각하시는 게 좀 고지식한 건 당연하잖아. 내가 며느리로서 한 번만 꼭 참아주면 될걸. 거기서 대뜸 상을 엎어버리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나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아래 주머니 속에 든 녹음기 스위치를 더듬어 찾아 꾹 눌렀다. 그는 내가 묵묵부답이자 태도가 누그러졌다고 착각했는지 상체를 내 쪽으로 바짝 기울였다. 내가 IT 아키텍트로 일하면서 나보다 연봉 훨씬 높은 거 알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자가 아무리 잘 나가봐야 이혼녀 딱지 붙으면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 남들이 널 뒤에서 뭐라고 씹어대겠어? 성격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손가락질할 거란 말이야. 그는 내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우리 엄마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 것도 다 우리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요즘 젊은 애들 아침 걸을까 봐 다 너 잘 되라고 그러신 건데? 그냥 내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카드 정지 푼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알콩달콩 잘 살자. 응. 나는 손을 휙 빼버리고 눈앞에 있는 그 비열한 얼굴을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몰래 우리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내 엄마한테 넘겨서 노크도 없이 함부로 쳐들어와 흙 묻은 배추를 패대기치게 만든 게 다 나를 위해서라는 거네. 나는 그의 말을 아주 느릿한 속도로 곱씹듯 따라했다. 아유, 다 같은 식구끼리 내 비밀번호 따질 게 뭐 있어. 김도훈은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다. 이 마포구 아파트 전세금 90% 내가 낸 건 맞지만 난 내 남편이잖아. 내 엄마가 곧 내 엄마인데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 사는 집 좀 둘러보러 오신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이 난리야? 그래서 넌 허락 없이 비밀번호 유출한 걸 인정하는 것도 모자라 매달 내 신용카드를 긁어대는 것까지 아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거야 결혼 전부터 이미 다 합의된 사항 아니었어. 김도훈이 언성을 높였다. 명색이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데 돈이 안 들어? 너 돈 많이 버니까 생활비 좀 더 부담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냐고.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엄마 피부과 끊어준 것까지 정지시켜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나는 너무도 당당한 그의 꼴을 보며 문득 헛웃음이 터져나올 뻔했다. 김도훈, 너 오늘 회사 출근 안 해? 그는 잠시 멍해졌다. 내가 갑자기 화제를 돌릴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눈치였다. 너 찾으려고 반차 내고 왔어. 말 돌리지 마. 알았어. 그럼 이제 그만 돌아가. 이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오후에 회사 복귀하기 전에 내 짐이나 싹 다 싸놓는 게 좋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의자에 앉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야. 김도훈이 떠난 후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마포구 그 아파트 맞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서 제일 비싼 도어록으로 교체해주세요. 예전 비밀번호랑 지문 등록된 건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초기화해주시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포장이사센터죠? 풀옵션 포장이사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오후 1시, 마포구입니다. 네, 하중을 받는 내력병만 빼고 뜯어갈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철거해서 가져가 주세요. 오후 2시. 나는 마포구 아파트 거실에 서 있었다. 열쇠 수리공은 방금 돌아갔고 새로 단 도어록의 전자음이 맑고 경쾌하게 울렸다. 통일된 유니폼을 맞춰 입은 이삿짐센터 직원 4명이 집 안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이 전셋집은 명목상 신혼집일 뿐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모든 살림살이는 전부 내 돈으로 산 것들이었다. 양문형 냉장고부터 최고급 매트리스, 75인치 대형 TV 같은 큰 가전은 물론이고 로봇 청소기, 공기청정기, 심지어 부엌 찬장에 박힌 수입식기 세트까지 몽땅 내가 혼술합시고 장만한 것들이었다. 이것도 가져가시나요? 직원 한 명이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요. 그건 그냥 거기 두세요. 나는 사진 속 김도훈의 역겨운 가식적인 미소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직원 2명이 힘을 합쳐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를 핸드카 위로 밀어 올리고 있었다. 또 다른 직원은 안방에서 1,000만 원짜리 최고급 매트리스를 분해하는 중이었다.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던 집은 텅 빈 껍데기만 남았다. 말소리마저 휑하게 메아리칠 정도였다. 나는 가방에서 두툼한 영수증 사본 뭉치를 꺼냈다. 전부 내가 가전과 가구를 결제했던 증빙 서류들이었다. 투명 테이프를 쭉 뜯어내자 텅 빈 공간에 찌익 하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나는 냉장고 결제 영수증을 원래 냉장고가 서 있던 벽면에 척 붙였다. 매트리스 영수증은 안방 바닥 한가운데에 붙였고 TV 영수증은 거실장이 있던 자리 바로 위쪽 벽에다 발라버렸다. 온 집안을 통틀어 아침에 내가 엎어버려 유리 없이 금속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소파 테이블과 벽에 덩그러니 걸린 웨딩 사진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았다. 도어록을 단단히 잠근 나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50대 후반에 눈빛이 매서운 박 변호사였다. 고지윤 고객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박 변호사가 내가 건넨 자료들을 꼼꼼히 넘겨보며 말했다. 이 관계를 당장 끝내고 싶습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며 테이블 위로 녹음기를 쓱 밀어냈다. 이 안에는 주거 침입을 방조한 사실과 저에게 기생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걸 인정하는 그놈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스러운 점은 말씀하신 정황상 두 분이 다음 달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두 분은 현재 단순한 사실혼 관계일 뿐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남남입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죠? 지루하고 복잡한 이혼 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용 증명만 발송하여 즉각적으로 사실혼 관계 파기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말을 이었다. 가장 중요한 건 재산 분할입니다. 결혼 전에 시댁 측에 예단비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건네셨다고 하셨죠. 2억 원입니다.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그 액수를 입에 올렸다. 시댁에서 뼈대 있는 집안의 전통과 예법을 운운하며 억지로 뜯어간 돈이었다. 아주 좋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사실혼 파기의 경우 유책 배우자 측은 수령한 예단과 예물을 전액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장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시댁 측의 2억 원 전액 반환을 청구하겠습니다. 로펌을 빠져나와 다시 호텔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이미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스마트폰을 켜고 습관적으로 소셜미디어 앱을 열어 피드를 새로 고침했다. 피드 상단에 새로운 게시물 하나가 툭 튀어 올랐다. 신우이 김은희가 2시간 전에 올린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인스타 감성이 물씬 풍기는 유명 카페에 앉아 렌즈를 향해 입술을 삐죽 내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 빈 의자에는 새카만 샤넬백이 보란듯이 놓여 있었다. 게시글에는 새로 모셔온 내 아가, 우리 오빠가 사준 선물이 최고, 완전 행복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샤넬백 사진을 두 손가락으로 쫙 늘려 확대했다. 가방 오른쪽 아래 금속 버클 장식에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가 나 있었다. 그건 내 가방이었다. 지난달에 큰맘 먹고 사서 아파트 드레스룸 맨 위 칸에 고이 모셔둔 나조차도 아까워서 몇 번 들어보지도 못한 내 가방이었다. 오늘 아침 하도 경황 없이 나오는 바람에 드레스룸 안에 있던 내 개인 소지품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무래도 오후에 이삿짐 센터가 들이닥치기 전 누군가 먼저 신혼집을 한바탕 쓸어 가신 모양이었다. 김도훈의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자기 차 할부금 갚기에도 허덕일 텐데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여동생에게 샤넬백을 사준단 말인가. 나는 코웃음을 치며 그대로 화면을 캡처해 갤러리에 저장했다. 그리고 메일함 앱을 열어 방금 캡처한 사진을 박 변호사에게 첨부 파일로 전송했다. 박 변호사님, 증거자료 하나 더 추가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 개인 재산을 불법으로 횡령한 정황입니다. 메일을 보낸 뒤 스마트폰을 베개 위로 툭 던졌다. 폰이 베개에 닿기가 무섭게 액정이 미친 듯이 번쩍거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김도훈. 고요한 호텔 객실 안을 헤집어 놓을 만큼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퇴근한 것이다. 그는 아마 지금쯤 휴지 조각 하나 남지 않은 텅텅 빈 아파트 한가운데에 넋을 잃고 서 있을 터였다.
나는 화면에서 요동치는 그 이름을 내려다보며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온 벽에 덕지덕지 붙은 결제 영수증들을 마주한 채 자기 목소리에 공허한 메아리나 실컷 들으라고 내버려 두었다. 화면이 멈춘 지 채 2초도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이 다시 미친 듯이 발작하며 진동했다. 고막을 찢을 듯한 벨소리가 객실 벽을 타고 이리저리 부딪히며 울려댔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미지근해진 물컵을 들어 한 모금 축이며 그 석자의 이름이 번쩍이다가 꺼지고 또다시 불타오르는 과정을 그저 차갑게 지켜보았다. 5번의 부재중 전화가 찍힌 직후 문자 메시지 수신음이 폭죽 터지듯 연속해서 쏟아졌다. 고지윤, 너 대체 이 집에 무슨 짓을 저질러 놓은 거야? 침대는, 냉장고는, TV는, 거실에 둬던 공기청정기까지 싹 다 뜯어갔어? 너 돌았어.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집문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혈압 올라 쓰러지실 뻔했잖아. 은희는 바닥에 엉덩이 붙일 자리 하나 없어서 서 있고. 우리가 앞으로 평생 살 집인데 내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살림살이를 다 빼돌려. 당장 내 전화 받아, 이 은혜도 모르는 지독한 년아. 지금 당장 물건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안 그러면 어머니가 너희 회사 쳐들어가서 깽판 치시겠다는 거 내가 간신히 말리고 있으니까. 나는 그 저열한 텍스트들을 눈으로 훑으면서도 답장을 쳐줄 일말의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여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곧바로 연락처 앱을 열어 시어머니 김순자와 시누이 김은희의 번호까지 몽땅 체크한 뒤 전부 차단해버렸다. 세상이 비로소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스마트폰을 다시 베개 옆으로 던져놓고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친 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오전, 나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다. 내 자리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채 반도 마시기 전 책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 액정이 환하게 켜졌다. 마포구 전셋집 이웃인 1402호 아주머니가 보낸 메시지였다. 예전에 계단 누수 문제 때문에 연락처를 교환해둔 사이였다. 지윤 세댁. 내가 남의 집 일에 참견하는 건 아닌 줄 아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그래? 이것 좀 봐봐.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오늘 동네방네 사람들 붙잡고 에휴. 그냥 세댁이 직접 한번 읽어봐. 메시지 아래로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을 캡처한 사진 67장이 연달아 첨부되어 있었다. 채팅방 이름은 마포구 맘카페 부녀회 친목방이었다. 나는 첫 번째 캡처 화면을 확대했다.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촌스러운 빨간 모란꽃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둔 시어머니 김순자였다. 아유, 형님들 동생들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리 집안이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저런 천하의 몹쓸 며느리를 들였나 몰라. 어제 막 시집 온 년이 글쎄 오늘 아침에 시어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밥상을 엎고 난동을 부리지 뭐야. 아침밥도 안 차리는 건 기본이고 발작을 일으키더니 집안에 돈 될 만한 건 죄다 싹 빼돌려서 도망갔어. 이건 그저 서막에 불과했다. 이어진 캡처본들에는 그녀가 길게 떠들어댄 음성 메시지가 텍스트로 변환되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런 기가 센 년은 밖에서도 행실이 더러울 게 뻔해. 계집애가 한 달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는데 뒤에서 어떤 놈팽이들한테 꼬리쳐서 몸 팔아번 돈인지 누가 알아. 우리 도훈이처럼 뼈 빠지게 고생하고 순진한 애가 저 독사 같은 년한테 홀딱 속아 넘어간 거지. 지가 돈푼이나 번다고 시애비를 아주 발미대 때만도 못하게 보는데 저건 애비 애미 없이 자란 상놈의 집안 호로자식이라 그래. 그 밑으로는 앞뒤 사정도 모르는 아줌마들의 맞장구가 줄을 이었다. 어머나 세상에,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한대요? 시어른이 쓴소리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너무 없어. 아침 밥상 한 번 차리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밥상을 엎어? 도훈 엄마, 이럴 때일수록 맘 단단히 먹고 기강을 확 잡아야 해. 저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는 초장에 버르장머리를 꽉 고쳐놔야 시어른 머리 꼭대기에 안 올라앉는 법이야. 나는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고 무표정하게 액정을 위로 쓸어 올렸다. 1402호 아주머니는 곧이어 지역구역 예배 카톡방에 캡처본까지 보내왔다.
그곳에서 시어머니의 혀는 한층 더 날카롭고 악의적으로 날뛰었다. 나를 툭하면 한밤중에 이놈 저놈 야밤에 아파트로 끌어들여 집구석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더러운 여자로 아주 생생하게 포장해 놓은 상태였다. 이게 바로 그 무지랭이들이 선택한 반격의 방식이었다.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를 도저히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닫자 체면과 평판을 목숨처럼 여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저열하고 더러운 거짓말로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수작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아주머니, 이런 것들 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나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브라우저를 실행했다. 원래 내 계획은 그저 내 몫의 재산을 되찾고 이 끔찍하고 황당한 촌극을 조용히 끝내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쪽에서 먼저 진흙탕 싸움을 걸어오며 판을 키웠으니 나도 그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무대를 만들어줄 참이었다. 클라우드 저장소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했다. 이건 몇 달 전 내가 애지중지 키우던 늙은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 거실 한 구석에 설치해둔 홈캠 클라우드였다. 고양이는 얼마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구석에 달아둔 그 조그만 렌즈를 떼지 않고 그대로 두었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어제 아침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녹화본을 불러왔다. 화면은 모공이 보일 정도로 선명했고 음성 통화 기능까지 있어 작은 숨소리마저 소름 끼치도록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파트 현관, 도어록에서 다급한 전자음이 울렸다. 이어서 시어머니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먼지가 뽀얗게 앉은 운동화를 신고 최고급 원목 마루를 거침없이 짓밟으며 들어왔다. 그녀는 거대한 검은 비닐봉지를 한 손에 움켜쥐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침실을 향해 돌진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안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홈캠의 렌즈 각도가 마침 안방문 안쪽 공간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기에 화면 속에는 모든 정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흙먼지가 묻은 생배추 뭉텅이가 바닥에 패대기 쳐지는 모습까지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여태 자빠져 자?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스피커를 통해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고함이 사무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당장 일어나서 밥 안 차려? 새아기가 들어온 첫날부터 이렇게 기본이 안 되어 있어서 쓰겠어? 앞으로 집안일은 죄다 내 몫이다. 당장 이 배추들 씻어. 오늘 아침은 신선한 쌈밥으로 먹어야겠다. 토달 생각이면 당장 이혼해. 화면 속에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반면 침대에 누운 김도훈은 벌떡 일어나서 제 어미를 말리기는커녕 두 눈을 질끈 감고 머리를 이불 속으로 푹 처박으며 시체놀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내고 있었다. 그 다음은 내가 거실의 강화 유리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장면이었다. 쨍그랑하고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나던 조용한 사무실 공기를 살벌하게 찢어놓았다. 혼비백산하여 허둥지둥 뛰어나오는 김도훈의 찌질한 실루엣, 그리고 굳게 닫힌 문밖에서 속삭이던 그 구역질 나는 회유의 목소리까지 마이크에 토시 하나 빠짐없이 수음되어 있었다. 여보, 그냥 문 열고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해. 이거 소문이라도 나면 집안 망신이잖아. 어머니도 다 너 예절 가르치려고 그러시는 건데 내가 한 번만 숙이고 들어가면 다 좋게 넘어갈 일. 나는 키보드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익숙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내 얼굴에는 아주 두껍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김도훈의 얼굴에는 오직 눈 부위에만 아주 가느다란 반투명 블러 처리만 해두었다. 그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가며 본 사람일지라도 절대적으로 단번에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말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인터넷 뱅킹 화면을 열고 지난 2년간의 거래 내역을 전부 불러왔다. 그리고 검색 조건에 김도훈이 쓰던 가족 카드의 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에는 빼곡하게 들어찬 지출 내역들이 주르륵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 중에서 매달 특정 소액 계좌로 고정적으로 이체된 내역들을 모조리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했다. 바로 신우이 김은희의 계좌였다. 4월 5일, 이체 금액 150만 원. 5월 12일,
이체 금액 320만 원. 6월 3일, 이체 금액 80만 원. 그 모든 지출은 내가 밤을 새워가며 설계도를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피 말리는 회의를 하며 벌어들인 피 같은 내 돈이었다. 하지만 김도훈의 주둥이에서 그 돈의 이름은 남자의 사회생활 교재비였고 뼈대 있는 집안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품위 유지비였다. 나는 이 모든 거래 내역을 캡처한 뒤 민감한 계좌 정보만 지우고 영상과 같은 폴더에 쓸어 담았다. 이어서 어제 캡처해 두었던 김은희가 소셜미디어에서 내 명품백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던 사진도 함께 집어넣었다.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났다. 나는 대한민국 최대의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열었다. 점심시간의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접속량이 가장 무시무시하게 폭발하는 시간대였다. 나와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도파민을 자극할 만한 가십거리를 찾고 있을 터였다. 제목 입력창에서 커서가 깜빡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고연봉 전문직 안에 피 빨아먹는 기생충 시댁, 신혼 첫날 밥상 없고 탈출한 풀 영상. 본문에는 그 어떤 감정적인 호소나 신세 한탄도 적지 않았다. 논리와 코드를 다루는데 익숙한 아키텍트답게 나는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언어로 마치 아주 엄밀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듯 사건의 전말을 명확하게 나열했다. 여자는 서울 소재 IT 기업의 수석 아키텍트로 억대 연봉을 받음. 남자는 모 건설회사 평사원. 마포구의 고급 아파트 전세 보증금의 90%를 여자가 단독으로 부담함. 남자는 집안의 전통과 예법을 핑계로 2억 원의 현금 예단을 강압적으로 요구해 뜯어감. 신혼 이틀째 되던 날 새벽 6시 반, 시어머니가 남편이 무단으로 유출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허락 없이 침입함. 흙이 잔뜩 묻은 생배추를 안방에 내동댕이 치며 여자에게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라고 강요함. 또한 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집안일은 내 차지라고 으름장을 놓음. 남자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옆에서 죽은 척 연기함. 결혼 전 남자는 직장 생활에서 체면을 세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여자의 급여, 통장과 연결된 가족 카드를 요구함. 실제로는 백수인 여동생의 명품 사치 생활을 장기적으로 부양하는 데 사용함. 첨부된 이미지는 남자의 카드 결제 내역서와 오늘 그 여동생이 소셜미디어에 여자의 개인 소지품을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고 자랑한 캡처본임.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 어떤 합의나 조정도 거부하며 이미 사실혼 관계 파기 소송에 들어갔음. 오늘 아침에 찍힌 고화질 홈캠 녹화 영상을 첨부하니 이른바 뼈대 있는 훌륭한 전통 집안의 민낯을 마음껏 감상하시길 바람. 나는 정성껏 편집한 영상과 사진들을 모두 선택한 뒤 첨부 파일란으로 드래그했다. 클릭, 그리고 게시. 로딩바가 한 바퀴 핑그르르 돌더니 페이지가 넘어갔다. 게시글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 나는 웹 브라우저를 닫고 책상 위에 놓인 식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극도의 맑은 각성을 가져다 주었다. 오후 3시. 언제나 쥐죽은 듯 고요하던 사무실의 업무 분위기가 억눌린 헉하는 비명소리에 산산조각이 났다. 내 대각선 자리에 앉은 여직원이 입을 틀어막은 채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세상에. 다들 빨리 커뮤니티 베스트 글 좀 봐봐요. 이건 진짜 인간들이 할 짓이 아니야. 무슨 글인데요? 근처에 있던 동료 몇 명이 즉각 바퀴 달린 의자를 끌고 우르르 몰려갔다. 그 고연봉 IT 개발자가 신혼 첫날 시어머니한테 배추로 처맞고 깬 사건 말이에요. 영상도 올라왔어. 이 시어머니 찢어지는 목소리 장난 아니에요. 돼지 멱다는 소리보다 더 시끄러워. 어디 봐봐요. 나도 볼래? 와, 이 남편 새끼 진짜 레전드네. 마누라가 그 쌍욕을 처먹고 있는데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해. 저게 사내 새끼야. 저 밑에 카드 결제 내역 좀 봐요. 와, 진짜 환장하겠네. 마누라 피 같은 돈 뜯어서 지 여동생 명품백 사다 바치고 그걸 뻔뻔하게 품위 유지비라고 입을 털었대요. 이 정도면 서울 바닥에서 제일 가는 기둥서방 빈대남 아니에요? 여자분 진짜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빨대를 꽂혔으면.
근데 유리 테이블 엎어버릴 때 사이다 진짜 미쳤어. 완전 속 시원해. 나는 모니터에 띄워진 복잡한 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만 묵묵히 응시할 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의 리듬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퇴근하기 5분 전 나는 다시 한번 커뮤니티 페이지에 접속했다. 그 게시글의 조회수는 이미 80만을 돌파해 있었다. 달린 댓글만 무려 8,000개가 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1분에 수백 개씩 미친 듯한 속도로 폭주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신상 털기 능력은 단 한 번도 실망을 안겨준 적이 없었다. 내가 영상 속 남자의 얼굴 블러 처리를 워낙 대충 해놓은 덕분에 만능에 가까운 누리꾼들은 이미 댓글창에서 김도훈의 신상을 영혼까지 탈탈 털어놓은 상태였다. 저 남자 얼굴 묘하게 낯익은데? 강남에 있는 무슨 건설회사 다니는 놈 아님? 헐 맞음. 우리 회사 옆 부서 놈이야. 성은 김씨고 이름은 김도훈. 평소에 회사에서는 자기가 무슨 재벌 2세라도 되는 양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집안 빵빵하다고 허세 오지게 부리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빤스 한 장까지 전부 마누라가 사준 거였네. 방금 그 부서층에 구경 갔다 왔는데 지금 비상계단 구석에 처박혀서 전화통 붙잡고 있더라. 얼굴색 완전 시체 그 잡채임. 거기 회사 선배들이 이미 단톡방에서 조리돌림 중이래. 마누라 피 빨아먹고 사는 서울 최고 기둥서방. 이 별명 벌써 건물 전체에 다 퍼졌음. 제일 코미디인 건 그 명품백 자랑하던 여동생 계정 방금 신상 털려서 기겁하고 광속으로 탈퇴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매장이었다. 나는 컴퓨터 전원을 끄고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저녁 6시, 나는 정시에 회사 건물 회전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초가을의 저녁 바람은 제법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내가 건물 앞 광장 가장자리에 막 다다랐을 때 웬 그림자 하나가 옆쪽 대리석 기둥 뒤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역겨운 땀 냄새를 풍기며 내 앞을 콱 막아선 사람이었다. 다름 아닌 김도훈이었다. 그 얼굴 윤곽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다면 나는 그를 길거리 노숙자로 착각할 뻔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엘리트인 척 빼입었던 정장마이는 온데간데였고 와이셔츠는 단추가 3개나 풀어 헤쳐진 채 넥타이가 목에 비뚤어지게 걸려 있었다. 그의 두 눈은 핏발이 붉게 섰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으며 머리칼은 쥐어뜯어 놓은 듯 엉망진창이었다. 고지윤. 그가 목구멍에서 끓는 소리를 내며 흡사 미쳐 날뛰는 들짐승처럼 내 이름을 낮게 포효했다. 그러더니 양손을 거칠게 뻗어내 어깨를 움켜쥐려 들었다. 나는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노려보았다. 보는 눈이 많은 공공장소야. 더러운 손불이 함부로 놀리지 마. 그의 동작이 뻣뻣하게 굳었다. 허공에 멈춘 그의 10손가락이 경련이라도 일어난 듯 파르르 떨렸다. 내가 한 짓이지, 맞지? 그 커뮤니티 글 내가 올렸잖아. 너 돌았어. 나 지금 회사에서 어떤 취급 당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지금은 한창 퇴근 러시아워였고 건물 주변에는 여러 회사의 직장인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다. 그의 지나치게 흥분한 몸짓과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이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도 남았다. 몇몇 사람들이 발걸음을 늦추며 이쪽을 향해 흥미롭다는 듯 눈길을 던졌다. 내가 뭘 어쨌는데? 내 어조는 차분했고 호흡의 리듬조차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난 그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나열했을 뿐이야. 사실. 내가 한 짓은 살인이나 다름없어. 김도훈의 이목구비가 극도의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지며 복이 흉하게 뭉개졌다. 오늘 오후 내내 회사 모든 인간들이 벌레만도 못한 쓰레기를 보는 눈빛으로 날 쳐다봤다고. 부서 선배는 사무실 한가운데서 내 책상에 서류철을 집어 던지면서 마누라 등골이나 빼먹고 살더니 뇌까지 다 파먹혔냐고 모욕을 줬어. 밑에 후배 새끼들은 단톡방에 그 글 링크를 보란 듯이 띄워놓고 낄낄대고 심지어 부장까지 날 따로 불러내더니 나의 극히 부도덕한 행실이 회사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면서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어. 나 잘렸다고. 내 말 알아들어? 나 해고당했다고.
그가 갑자기 한 발짝 훅 다가오더니 이를 부득부득 갈며 악에 바친 협박을 쏟아냈다. 지금 당장 그 글 지워. 내가 정신병에 걸려서 다 꾸며낸 헛소리라고 해명 글 당장 올리라고. 안 그러면 나 절대 너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나는 그의 잔뜩 독이 오른 꼴을 보며 참지 못하고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어떻게 가만 안 둘 건데? 이미 정지 먹은 그 가족 카드로 내 뺨이라도 갈기게? 아니면 그 고혈압 아르신은 내 어머니 시켜서 우리 회사 로비에 생배추나 한 포대 냅다 던지라고 할래? 너 진짜.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홧김에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쳐봐.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눈빛을 똑바로 받아쳤다. 몸을 단 1mm도 물리지 않은 채 그저 손가락을 들어 우리 정수리 위를 비추고 있는 방범용 CCTV를 가리켰을 뿐이다. 그 손바닥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넌 곧바로 경찰서 철창 신세를 지게 될 거야. 마침 잘 됐네. 폭력 성향의 특수상해죄까지 추가되면 아주 자극적이고 신선한 후속 스토리가 나오겠어. 네티즌들이 팝콘 뜯으며 아주 환장하겠는걸? 김도훈의 치켜든 손이 허공에서 덜덜 떨리더니 결국 푹 꺾이며 힘없이 떨어졌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두 눈엔 비로소 뼛속 깊은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우나 그의 목소리가 돌연 울음이 섞인 비굴한 톤으로 바뀌더니 다리가 풀린 듯 번화한 길바닥 한복판에서 철푸덕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어버렸다. 주위에서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일제히 터져나왔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이쪽을 향해 카메라 렌즈를 들이밀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그 글 좀 지워주라. 그가 고개를 치켜들고 애원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몰골이 우스꽝스럽고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어머니도 자기 잘못 다 뉘우치셨어. 동네 아줌마들한테 손가락질 당할까봐 이틀째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계셔. 은희는 알바하던 카페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도둑년이라고 쌍욕을 해대서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숨어 있어. 우리 집안이 너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여기서 대체 멋을 더 어쩌라는 거야? 나는 이 한때 내가 평생을 함께하려 했던 남자를 위해서 아래로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길바닥에 꿇어앉은 그 찌질하고 나약한 꼬락서니를 보아도 내 가슴엔 일말의 동정심조차 일지 않았고 오직 깊은 구역질만이 치밀어 오를 뿐이었다. 당신들 인생을 박살낸 건 내가 아니야. 당신들이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그 끔찍한 탐욕이지. 나는 몸을 비틀어 그가 무릎 꿇은 방향을 차갑게 피했다. 내친 김에 통보 하나 더 할게. 마포구 아파트 집주인하고 이미 얘기 끝났어. 전세 계약이 내 개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처분할 권리는 온전히 나한테만 있거든. 나 오늘부로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정식으로 신청했어. 김도훈이 미친 듯이 고개를 확 쳐들었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목소리는 갈라지다 못해 쇳소리가 났다. 쿨럭,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집주인이 3일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군. 그 말인즉슨 당신네 식구 3명은 그 3일 안에 그 아파트에서 당장 짐 싸서 방 빼야 한다는 뜻이야. 고지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독해. 그는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어오르더니 목에 핏대를 세우고 절규했다. 그 집 전세 보증금이 수억인데 내가 무슨 수로 3일 안에 그 거액을 구해서 그 집을 떠안아. 그럼 우리 식구들은 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야? 서울역 노숙자라도 되라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내 알바 아니야? 나는 손목시계를 쓱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박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이 이미 그 얼음장같이 텅 빈 아파트에 도착했을 거야. 예단비 명목으로 뜯어간 현금 2억 원. 기한 내에 내 계좌로 단 1원도 빠짐없이 입금해. 아, 그리고 내 명품 백말인데 그건 이미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 넣었으니까 내 여동생 김은희한테 경찰서 가서 조서 쓸 준비나 단단히 하라고 전해.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마침 갓길로 다가오는 빈 택시를 향해 걸어갔다. 등 뒤로 김도훈의 피를 토하는 듯한 악다구니가 들려왔다. 고지윤.
이 독사 같은 년아. 천벌을 받을 거야. 나는 뒷좌석에 올라타 차 문을 닫았다. 창문 너머로 한때 스스로를 서울의 엘리트 화이트 칼라라 자부하던 남자가 광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제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대중 앞에서 땡깡을 부리는 상스러운 동네 양아치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3일 후 마포구 아파트. 나는 정시에 도착하여 집주인과 함께 마지막으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에는 너덜너덜한 종이박스와 새까만 쓰레기 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싸구려 동네 용달 이사조끼를 입은 인부 아저씨가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산지 10년은 좋기 넘어 보여 겉면이 누렇게 뜬 전기밥솥을 구루마 위로 옮겨 싣고 있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나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집안에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우중충하고 퀴퀴한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며칠 전 내가 싹 다 긁어가 텅 비었던 거실에는 지금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앱에서 푼돈 주고 간신히 주워온 듯한 촌스러운 조립식 가구들과 잡동사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지만 이 초라한 세간살이들조차 또다시 폭력적으로 박스에 쑤셔 박히고 있는 중이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거실 바닥에 쭈그려 앉아 종이박스에 구깃구깃한 옷가지들을 우겨넣고 있었다. 머리칼은 산발이었고 얼굴빛은 누렇게 떠 있었으며 두 눈은 퀭하게 움푹 파여 있었다.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그녀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용수철 튀듯 벌떡 일어났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입에 담기 힘든 쌍욕을 뱉어내려던 찰나 그녀의 시야 끄트머리에 내 등 뒤에 서 있는 집주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욕지거리를 억지로 꿀꺽 삼켰다. 분통이 터져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그녀는 그저 허공에 대고 싸구려 티셔츠 한 장을 박스 안으로 신경질적으로 내동댕이칠 뿐이었다. 고지윤 씨, 집 상태는 아주 양호하네요. 벽지나 마루에 흠집난 곳도 전혀 없고요. 체크리스트를 들고 집 안을 한 바퀴 빙 둘러본 집주인이 내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보증금은 절차에 따라 중도 해지 위약금만 공제한 뒤 오늘 오후 중으로 즉시 계좌로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들 지금 거기 서서 뭘 구경하는 거야? 신우이 김은희가 화장실에서 뛰쳐나왔다. 양손에는 아직 포장하지 못한 싸구려 로드숍 화장품 샘플 병들을 잔뜩 움켜쥔 채 나를 향해 도끼 품은 눈을 부라렸다. 우리 집안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보니까 속이 시원해? 우릴 노원구 구석탱이 반지하 색방으로 내쫓아놓고 너란 여자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야. 노원구 반지하.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내 눈썹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 곰팡내 나는 퀴퀴한 방구석은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 비싼 한우만 고집하고 강남구 VIP 에스테틱에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피부 관리를 받던 시어머니, 그리고 샤넬백으로 치장하고 인스타 감성 핫플 카페만 전전하던 김은희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에서 시궁창 밑바닥으로 직행하는 지옥 열차일 터였다. 은희야, 입 닥쳐. 김도훈이 안방에서 걸어 나왔다. 박스 테이프를 엉망진창으로 덕지덕지 발라놓은 낡은 박스를 품에 안은 채였다. 그는 회사 로비 앞에서 봤을 때보다 한층 더 썩어 문드러진 몰골이었다. 시퍼런 턱수염이 덥룩하게 자라있었고 구겨진 흰 와이셔츠 기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꺼먼 때가 볼썽사납게 묻어있었다. 그는 들고 있던 박스를 바닥에 쿵소리 나게 패대기 치더니 나를 돌아보았다. 굵은 사포로 긁는 듯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속이 시원해? 내가 토해내라던 그 예단비 2억 때문에 내 외제차는 이미 캐피탈에 압류당했어. 우린 이제 햇빛 한 줌 안 들어오는 그 시궁창 같은 반지하로 기어들어가야 한다고. 고지윤, 내가 이겼어. 내가 내 손으로 우리 가족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은 거야. 그는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내 얼굴에서 단 한 올의 감정 동요라도 찾아내려 발악했다. 그게 승리자의 오만하고 역겨운 비웃음일지라도 상관없다는 듯이. 하지만 그를 내려다보는 내 눈빛은 그저 동네 쓰레기장에 내다버린 썩은 폐가구 쪼가리를 보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분노도 없었고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소름 끼칠 정도의 완벽한 무관심뿐이었다. 집주인 어르신, 점검 다 끝났으니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은 절차 잘 부탁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돌려 집주인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그곳에 머무는 내내 나는 저 버러지 같은 일가족에게 단 한마디의 말조차 섞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청산이었다. 추잡한 말싸움도, 진흙탕 속의 난투극도, 질척거리는 감정 소모도 필요 없었다. 그저 내 찬란한 세계에서 그 기생충 같은 존재들을 뿌리째 뽑아내어 완벽하게 박멸해버리는 것, 그리고 그들이 원래 몸담고 있던 시궁창 같은 밑바닥 계급으로 돌려보내 평생 햇빛조차 들지 않는 그 반지하 곰팡이 구덩이 속에서 하루하루 서로의 살을 뜯어먹고 저주하며 지옥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나는 아파트 공동 현관을 나섰다. 초가을의 눈부신 햇살이 내 얼굴 위로 아낌없이 쏟아져 내리며 아주 기분 좋은 온기를 선사했다. 1년 후 강남구의 어느 번화한 상업거리. 점심시간. 나는 새로 맞춘 세련된 오피스룩 정장을 입고 길모퉁이에 있는 단골 카페에 들러 시원한 얼음물을 한 잔 샀다. 이 1년 동안 내 삶은 완전히 새롭고 눈부신 궤도에 올라섰다. 나는 회사의 수석 아키텍트로 승진했고 연봉은 2배로 껑충 뛰었다. 드림카였던 은빛 수입 스포츠카도 뽑아서 주말이면 뚜껑을 열고 한강변으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표면에 송글송글 이슬이 맺힌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손에 쥐고 카페를 나선 나는 갓길에 세워둔 내 차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지훈이니 어느 골목 어귀에서 개미 기어가는 듯한 지독한 피로의 전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내게서 3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누렇게 색이 바랜 낡은 셔츠 쪼가리를 걸친 사내가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전단지 뭉치가 들려 있었고 오랜 막노동으로 자외선에 탄 피부는 까맣고 거칠었으며 등은 보기 흉하게 굽어 있었다. 그 특유의 음색이 아니었다면 그가 한때 칼주름 잡힌 맞춤 정장을 입고 수십만 원짜리 니치 향수를 뿌리고 다니던 김도훈이라는 사실을 맹세코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내가 고개를 돌리자 탁하게 죽어있던 두 눈에서 일순간 광기에 가까운 섬뜩한 빛을 번뜩였다. 그는 쥐고 있던 전단지 뭉치를 냅다 팽개치더니 내 쪽으로 허겁지겁 달려왔다. 지훈아, 진짜 너구나. 그가 다급하게 손을 뻗어오려 했지만 나를 감싸고 있는 범접할 수 없는 차가운 오라에 짓눌려 결국 반 미터쯤 떨어진 곳에 엉거주춤 멈춰섰다. 무슨 볼일이라도. 내 목소리는 가을바람보다 더 건조하고 무심했다. 나는 그가 말을 더듬으며 내 고급스러운 착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내 어깨 너머로 주차된 번쩍이는 새 스포츠카에 시선이 꽂혔다. 그의 턱이 달달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지훈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나 진짜 뼈저리게 반성했어.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족 정말 지옥처럼 비참하게 살았단 말이야. 그가 갑자기 사람들이 오가는 대나대 길거리 한복판에서 끄끄거리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추잡스러운 울음소리는 화려하고 세련된 강남 거리와 너무나도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여름만 되면 반지하 방바닥으로 구정물이 역류해서 들어와. 벽지는 온통 시커먼 곰팡이 투성이고 덮고 자는 이불에서는 늘 쉰내가 진동을 해 어머니는 관절염이 도져서 밤마다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시는데 우린 정형외과 진료비 몇만 원이 없어서 약국에서 파스 쪼가리나 사다 붙이고 있어. 은희는 고깃집 불판 닦는 알바하다가 농땡이 피운다고 사장한테 뺨을 얻어맞고 쫓겨나서 월급도 떼었단 말이야. 난 매일같이 아침엔 전단지 돌리고 낮에는 노가다판 뛰면서 막이라고 지우나 난 하루도 빠짐없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어. 어머니도 매일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계셔. 며느리한테 귀신이 씌어서 그런 폐악질을 부렸다고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하셔. 그는 기어이 한 발짝 더 다가오더니 시꺼먼 때와 굳은 살이 박인 흉측한 손을 뻗어 내 재킷 자락을 부여잡으려 했다.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내가 맹세할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평생 내 발밑에서 소처럼 일하고 개처럼 길게.
내가 시키는 건 똥바대 구르라고 해도 구를게. 그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무릎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소리를 내며 번화가 길바닥에 또다시 넙죽 무릎을 꿇으려 들었다. 나는 얼굴에 콧물과 눈물을 덕지덕지 바른 그 찌질한 사내 새끼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이게 진정한 참회일까? 이게 그 알량한 뒤늦은 순정일까? 웃기는 소리. 그는 단지 그 무한대에 가깝던 신용카드 가족 카드의 짜릿한 한도가 그리운 것뿐이다. 채광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던 마포구의 널찍한 아파트가 그리운 것뿐이고 양문형 냉장고 안에 언제나 가득 채워져 있던 마블링 좋은 투풀 한우가 눈물나게 그리운 것뿐이다. 그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건 내 등골을 빼먹은 그 파렴치한 짓거리가 아니라 그들의 빨대를 군말 없이 받아주던 완벽한 현금 인출기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그 멍청한 실수다. 지금 흘리는 저 역겨운 눈물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그 안락하고 배부른 기생충 라이프를 향한 애도일 뿐이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투명 플라스틱 컵의 뚜껑을 딸깍 열었다. 컵 안에는 팔할쯤 차 있는 차가운 얼음물이 들어 있었다. 가거름들이 찰랑거리며 서로 부딪혀 경쾌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나는 손목의 스냅을 가볍게 돌렸다. 투명한 가거름이 섞인 그 반 컵 분량의 얼음물은 허공의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무릎을 꿇으려던 그의 발치에 아주 정확하게 내리꽂혔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벼락이 시꺼먼 먼지가 내려앉은 그의 낡아 빠진 구두코를 흠뻑 적셨고 얼음 조각들은 대리석 보도블록 위를 튀어오르며 뿔뿔이 흩어졌다. 김도훈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청하게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꺼져. 나는 그의 흐리멍덩한 동공을 꿰뚫어 보며 마치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를 이야기하듯 지극히 평온한 어조로 내뱉었다. 내 구두에 더러운 흙탕물 튀기지 말고.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스포츠카로 다가가 도어를 열고 운전석에 미끄러지듯 올라탔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자 고배기량 엔진이 났고 묵직한 배기음을 뿜어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나는 사이드미러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 찌질한 그림자를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자 차는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차로 속으로 매끄럽게 빨려 들어갔다. 사거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차가 스르륵 멈춰섰다. 나는 운전대에 가볍게 손을 얹은 채 텅 빈 조수석 시트 위로 시선을 던졌다. 문득 1년 전 그 신혼집에서의 아침이 떠올랐다. 원목 마루를 찍어 누르던 그 둔탁한 파여름, 그리고 시커먼 비닐봉지에서 바닥으로 볼품없이 굴러떨어지던 그 흙 묻은 생배추 쪼가리들이. 그때의 나는 결혼이란 두 사람이 온기를 나누며 함께 지어 올리는 안락한 피난처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저 남들의 알량한 체면을 떠받치기 위해 억지로 끌려간 불쌍한 하중지지 기둥일 뿐이었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다. 그깟 6자리 도어록 비밀번호 따위로는 타인의 그 뻔뻔하고 당연한 탐욕을 걸어 잠글 수도 없었고 그 역겨운 우월감과 오만함을 막아낼 수도 없었던 것이다. 나는 손을 뻗어 에어컨 송풍구의 방향을 살짝 비틀었다. 기분 좋게 서늘한 바람이 내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다. 지금 내 옆자리 조수석에는 내가 내 피를 깎아가며 부양해야 할 식충이가 없고 내 집 현관문에는 더 이상 억지로 타협해야 할 비밀번호 따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초록불이 켜졌다. 내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자 엔진이 폭발적으로 회전하며 나를 시트 깊숙이 밀어붙였다. 그 흙투성이 생배추 뭉치도 퀴퀴한 곰팡내를 풍기던 그 끔찍한 기생충 가족들도 마침내 내 백미러조차 가닿지 않는 저 아득하고 완벽한 과거의 쓰레기장 속으로 영원히 처박혀버렸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